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임기 내 해결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꼽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오선 국회의원, 제48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제11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임, 최상병 특검법 등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 속에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역설. 남은 기간 한 달 남았으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개헌 절차법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저는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생각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과 국회의장의 역할 집중 분석합니다. 22대 국회 마무리 국면에서도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법안 처리와 대통령에 이어지는 거부권 행사를 놓고 국회의장 역할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최상병 특검법은 여당의 불참 속에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은 막판까지 고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법안 상정을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우선 이 법안은 소위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 틀에 따라서 작년 10월 3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이 된 법안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충분히 여야가 협의하라. 그다음에 금년 4월 3일 날은 자동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결을 4월 3일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건 이제 협의해서 하라는 거죠. 네. 마지막 협의를 여야 간에 해서 해라. 근데 만일 60일이 되는 날까지 표결을 안 하면 신속 처리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60일이 되는 날, 그게 6월 3일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22대에 가면은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 보름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방법이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그거를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21대 국회 말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표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지금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최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에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을 놓고 개별적으로 왜 표결을 안 할 걸 알았는데 했느냐라고 저한테 문의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본회의가 끝날 때 의장의 멘트로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법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피해자 가족들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네. 그 하는 과정에 최상병 특검법은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할 거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재의결하기 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태원 특별법과 같은 그런 마무리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라고 네.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 네.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겁니다. 네. 민주당 의장님 해외 순방 일정을 지적하면서 법안 처리 강조했잖아요. 일종의 뭐 압박으로도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번 순방 목적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국회가 10년 전부터 주창해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총회.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중견 국가 5나라, 우리나라,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멕시코. 그러면 항상 차기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가서 다른 의장들이 다 참석하니까 의장들과 협의해서 다음 회의의 아젠다도 정하고 이번 회의에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 정치 외교 문제가 다 포함되어서 우리 국가의 입장을 세계의 5나라 중견 국가들이 모여서 국회의장이 합의하에 발표하는 중요한 공동성명도 있으니까. 네. 근데 다른 나라 의장은 다 왔는데 이 회의를 창설한 또 이 국회의장 한국의 국회의장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보고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고 다음번 우리가 의장국이다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의 영향으로 네. 그냥 묻지만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네. 그런 얘기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의자 나쁜 정치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시사했는데요. 국회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번 국회에서 유독 빈번합니다. 국회 입법권 무시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참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고 제가 가장 괴로웠을 때도 바로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또 네. 하고 그게 이제 팬덤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팬덤 정치의 힘을 몰아서 하고 또 여당은 그 협의를 통해서 좀 양보해서라도 양보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협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려면 뭘라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끝까지 협의를 했어야죠. 이게 제대로 된 선진 민주정치의 모습인데 네. 우리는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의식은 다 그런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정치인들만 all or nothing의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되지만 이런 all or nothing의 정치를 하지 말고 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하고 상대방을 적이 아닌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기본 인식을 좀 바꿔주길 바라고 그리고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선거부터는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을 잘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셔야지 싸움만 잘하는 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절대 대화 타협 안 하는 네. 그런 정치가 한국을 멍들게 합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 역할에 대해서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2002년 전에 네. 2002년 이전에 한국의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대체로 여당이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네. 여당이 늘 다수당이었으니까. 그때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의회는 있으나 마나다. 행정부의 신현대. 네. 뭐 하려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러느냐. 그 비판을 받고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해서 2002년 정치개혁을 해가지고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저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0년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편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자주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그런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그런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을 하면,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에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겁니다. 네. 22대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것이다라면서 늦어도 6월 안에 뭐 표결 처리하든 어떻든 위원장 선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법안도 제출하셨고요. 네.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제가 이제 이 회기가 처음 시작할 때 여야 간의 지리한 협상을 2달, 3달 하는 이 나쁜 관행을 없애려고 원구성을 신속하게 합의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지금 전체 입법의 97%를 의원 입법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 스스로도 걱정하는 것은 너무 입법량이 많다. 이러다 보면 잘못된 입법,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 국민 생활에 피해가 되는 악법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한번 거르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원제니까 그게 없으니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어서 현재 법사위를 둘로 가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결위와 같은 이제 겸임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여야 동수로 하되, 그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여야 간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서 네. 상임위가 혹시 졸속 입법으로 잘못 입법했을 때 언론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지적하면 그 법제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네. 그러나 오래 갖고 있지 말고 3개월 내에는 늦어도 결론을 내서 네. 그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좀 신중한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갖자. 네. 그리고 그 법제위원회의 운영은 여야 간사와 법제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의 합의로 처리하고, 네. 위원장 배분은 전 상임위원회를 균형 맞춰서 하면은 의석수를 기본으로 해서 맞추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정치인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이 곧 소멸할 거다라는 식의 보도를 서슴지 않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원인이 5년 단임 정권에서는 대통령은 자기는 5년밖에 못하니까 일단 5년 내에 효과가 나오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출산 정책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일관되게 똑같은 정책을 해야만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 저출생 극복 대책은 아주 구체적으로 안 지키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고의로 안 지켰을 때는 법적 책임, 나아가서는 탄핵의 대상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체성을 띈 그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의 네. 장을 하나 신설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역대 정부가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MZ 세대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개헌 문제는 뭐 정치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데, 이번 총선 뒤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문제를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이 과거에 대통령들이 저 법상 2번밖에 못하도록 돼 있는 걸 한 번 더 하려고
무리하게 헌법을 고치는 정치 파동을 2차례나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반성으로 87 헌법 체제에서는 헌법을 고치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헌법이 우리 헌법입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제적의원 그리고 끝난 뒤에 또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의 참여, 과반수의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력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여태까지의 개헌 논의는 전부 권력 배분에 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이 고쳐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그때의 현안을 모든 정치 세력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네. 룰을 만드는 거니까. 네. 이번은 어쨌든 저출산 문제 좀 제한해서 헌법 개정을 하자라는 예.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래야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저출생 문제라는 거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뭐 여성들은 양육 문제 등과 함께 경력 단절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고 네. 그렇다고 뭐 기업에 그걸 어떻게 하라 정부가 강제하기도 그렇고요. 또 집 문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네,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의장님께서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 강조하셨던데. 네. 근데 그것도 좋은 교육 환경이라든가 뭐 문화 인프라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하냐 이게 또 주안점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주택정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5년 단임제의 폐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제가 보기에는 주택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을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5년 단임제가 반복되니까 5년 단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5년 내에 성과가 뭐 나오는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양주택적 요소가 자꾸 가미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이 임대주택 한다고 노력했지만 지금 보면 다 우리하고 경쟁할 만한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나라는 다 그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성공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자꾸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8.4%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거의 70%가 13평 미만의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 재미난 이번 선거에서 여야 양당이 올림픽대로를 지역화하자는 공약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네. 이거 제가 15년 전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현재 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족할 거고 거기에 지금 있는 지대에 남는 주택 대지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야만 관심이 끌겠죠. 임대주택이 활용이 되고 마치 맨하탄에서 임대주택이 산다 그래서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네.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저는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빨리빨리 한 20% 수준까지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앞으로 무조건 집을 지을 때는 5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네. 그러면 10년 내에 20%가 찹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고 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취임 후 처음인데요. 어떤 결과보다는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건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야 최고 지도자들 간의 신뢰 형성. 저 사람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바랬던 것은 좀 국가 합의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를 들면 저출생의 문제라든가 국민연금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가장 현안을 논의할 때도 그런 거 중심으로 하고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예를 들면 최상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영수끼리 깊이 얘기 안 해도 그건 네. 밑에다 맡겨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났으니까 신뢰는 좀 조금이라도 증진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길래 미래를 50% 얘기해라.
현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두 번째는 서로 칭찬해줘라. 네. 사람이 어떻게 전부 잘할 수 있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을 칭찬해 주면 서로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경제 교육부총리의 오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행정과 정치가로 두루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치 실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는 이 모양이냐는 비판 뭐 늘 듣는 얘기고요. 대통령과 여야 어느 쪽 책임이 큰 것인지 어떤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역대 국회의장들을 지금 생존해 계시는 역대 국회의장 여야 각각 4분씩 8분을 모셔서 그런 거를 주제로 한번 의견을 나누시는 걸 제가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결론이 가장 의회 정치가 만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 정부가 어느 정부냐? 첫째로 그분들이 꼽는 것이 김대중 정부였다. 네. 외환위기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했고 그것도 아주 5년 동안 한 번도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될 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는 정치라는 게 상대주의가 작용하죠. 그러면 네. 상대도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극한 대립의 싸움이 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 아무것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런 정치를 자꾸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해 매진하는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지금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직무유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지금 강한 거부 입장을 펴고 있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정국 하에서 과연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야당의 반발보다 이제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 여론이거든요. 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단칼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수정안을 제의하라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연하게 지금 어려운 정국을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진표 의장도 여야 협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는 9일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 취임 2주년 맞아서 할 예정이라는데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질문이 안 나온다면은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요. 대통령도 아마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가 수호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가 아닌 재난의 그 구조를 하다가 구명조끼도 못 입은 채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문제를 쾌도난마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대통령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른바 최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 이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네. 특검법 통과 9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런 공세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사실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그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당하면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 지금 거부권을 시사했다는 이야기가 결국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네. 는 그런 식의 그 뭐랄까요 관점에서 민주당의 그 공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이유가요. 최근에 뭐 지금 조사에서 밝혀진 바가 사실 이 최 해병과 관련된 그 군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국방부 요청에서 돌려받은 날 이날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시영 공직 비서관이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외압의 당사자가 대통령실 아니냐. 그리고 또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지금 피의자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해서 심판을 한 결과가 민심의,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이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뭐 대통령 여권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재표결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새 지도부 등장하자마자 표 단속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나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거부권을 지금 행사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비서실장의 언술이라든지 또는 정무수석의 입장 표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 5월 말쯤에 재표결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재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17표는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총선에서 낙선되거나 낙천된 사람을 합해 보니까 뭐 50여 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재표결이라고 하는 거는 비공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표 단속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설사 요번에 그 단속을 해서 재표결의 통과를 막는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만약에 요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제일 또 첫 재발의하겠다 이런 법안으로 입장이죠. 의결해가지고 올리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때는 국민의힘의 반란표가 8표라면 그러면은 이제 재표결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수학적인 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중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통령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모습의 정치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재표결을 해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새 국회, 22대 국회에 내내 이 문제가 모든 정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제 여러 다른 또 각도에서의 진단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제 정호김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면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범야권이 192석, 8석만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때 통과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떤 예상을 하세요? 지금 여권의 선택은 어떨까요? 글쎄요. 뭐 대통령. 저는 오늘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오는 9일 날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 때 네. 저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아마 발표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여야행이 다시 재의결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되면 다시 또 어차피 또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 갔을 경우에 8사람만 이탈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결이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뭐 안철수 지금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당선된 김재섭 당사자 같은 경우도 공공연하게 자기는 최혜병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적지 않은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 민심을 통해서 확인한 나름대로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특히 네.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난 대선 기간에 알게 모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빚을 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22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윤 대통령이 공천을 그러니까 지금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좀 소신껏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 거부만한 능사가 아니다. 네.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여야 타협을 통해서 좀 순화시키고 톤다운시키는 쪽으로 뭔가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방금 차 교수께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 상정되자 유일하게 찬성표를 밝힌 김웅 의원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줄곧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함께 퇴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있고 이후에 재투표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특검법의 통과 또는 통과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안철수 의원이라는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원래 2일 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최혜병 특검법은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투표를 해서 본인은 퇴장한 것이다. 그래서 재의결할 때는 본인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번에 이런 행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 입법 폭주라는 그 국민의힘 주장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5월 2일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합의 정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요. 민주당은 이런 일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민주당이 그런 일을 벌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단해서 대처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민주당은 뭐 그 여야 간의 논의에서는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 자기네들은 이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라고 공세를 펴왔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 더해서 안철수 의원은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은 찬성한다라는 말을 이미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놓고 퇴장하고 나중에 의결하면 그때 찬성하겠다 그러는 게 사실 좀 구차스럽고 궁색해 보여요, 정치인으로서. 네. 더군다나 지금 대권을 희망하는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스타일을 많이 구겼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백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지금 전해졌잖아요. 고발 5개월이 지나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면서 신속 수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법을 지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난 21대 회기 때 지금 제가 제출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되는 법안은 종합특검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지금 이 명국배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최혜병 특검법처럼 지금 사실은 이 여당 단독으로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럴 것이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으로 통과될 경우에는 명북백과 관련된 이 수사를 검찰이 해보기도 전에 뭐 바로 특검이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한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검찰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럴수록 특검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명분을 지금 축적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검찰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그러한 또 이 야권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저는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또 하나는
저는 검찰 스스로도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에 상당히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어 왔다. 네. 이번이 그러니까 민심에서 총선 민심에서 하기된 바에 의하면 이 정권의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오만과 독선 이런 데 대한 견제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기회를 노려서 검찰의 나름대로 정치적 독립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진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이번 이 전담팀이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지난번처럼 뭐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로 만약에 뭉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그저께 보면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것인데 실제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파장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당정 뭐 특검 거부를 위한 신용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네요. 뭐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사실은 뭐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러니까 전담TV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고 좀 상당히 분노의 그런 그 민심이 폭발할 때가 지난해 11월 공개 직후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때까지는 가면 그러니까 어느 당이 어느 쪽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느냐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정치적 눈치 보기라는 그런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만 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앞서 얘기했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뭐 주가 조작 의혹에다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것저것 묶어서 또 네.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어린이날인데 네. 대통령 혼자 이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럴 때 이제 그 영부인의 역할이 도드라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여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민감한지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문제는 그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한다라는 걸 민주당이 간파해가지고 네. 거의 영리할 정도로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뭐 통합해서 특검 처리가 되든 아니면 분리해서 뭐 법적인 어떤 처리 과정을 밟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법 논리적으로 과연 야당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명품 수수와 관련해 갖고 지금 뭐 민주당은 무시무시한 말 하거든요. 국정농단이다, 또 뭐 권력을 사유화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수수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자극하고 아유 왜 그랬어라는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정탁금지법에 따르면 과연 이거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은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사실은 이 여사에 대한 특검법 표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그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소설 같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어겼다 해도 그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느냐. 네. 처벌 조항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거는 정치와 정서에 관한 문제지 법적으로 이걸 가지고선 어떤 그 연루시킬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네. 최소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네.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는지요? 일단 뭐 총선 민심이 상당히 뭐랄까요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그러니까 지금 그 민심의 지지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총선 민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이후에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사실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12개 정도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주는 것이 없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강력하게 대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원칙론을 저는 뭐 이야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선명성, 투쟁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원내 대표를 뽑기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무려 12분간에 걸쳐서 일종의 군기잡기식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강제당론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그러니까 걸맞게 저는 사실은 이 강제당론이라는 것은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뭐 대투쟁을 원보이스가 자칫 잘못하면 당내의 다양한 이 논의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토론의 구조를 막아버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사당화될 수 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의를 해서 아마 단일 대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의원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물러난 지 22일 만에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취임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첫 메시지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이 관심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우리 정 앵커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황우여 위원장은 지금 혁신 그리고 재창당의 수준으로 혁신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대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뒷심을 발휘해서 그걸 실천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우여 대표,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또 교육부총리도 하시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할 때 관리형 지금 비대위원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관리는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간의 혁신의 기록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혁신의 레거시를 남긴다라는 족적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다라고 지금 천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천만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천을 할지 못할지 예상하라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엔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윤 대통령 오찬 거절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총선 때 함께 고생했던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났다고 하던데요. 한 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뭐 정기적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슬슬 기지개를 편다고 봐야 합니까? 예, 뭐 저도 뭐 그런 그러니까 조짐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향후 행보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차기 전당대회 6말 7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본인이 아마 지금 출마의 그러니까 생각을 서서히 지금 앉아 다 세운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 위에서 저런 행보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주 만나자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정기적으로 하니까 지금 전직 당대표가 당직자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정치 가능성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이 하니까 뭔가 당직함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직자들하고 만나자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당직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내에서 맡을 수 있는 당직은 지금 원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정기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야기 자체가 본인이 아마 전당대회에 나가면 나름대로 상당한 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애들로서 네.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이면 땡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나오면 아마 조국 대표가 생각할 때는 전대에 나오면 한동훈이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그러면은 국경일에 예를 든다면 현충일이라든지 광복절 같을 때 8.15 같을 때 결국은 당대표들 앉는 순서로 보면은 국민의힘 다음에 제3당인 조국혁신당 대표가 앉으니 자기가 앉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궁금한 얘기를 다 문제 제기하면서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설마 자기를 입틀막 할까 해가면서 얘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15 얘기까지 하는 거 봐서는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데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건재할 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분명한 미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미래 권력을 상대하겠다라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미래 권력이다라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공격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몇 곳 있었습니다. 뭐 김의겸, 최강욱, 또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본인은 달라. 나는 논리에 있어서 제압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벌써부터 피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근 유승민 전 의원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뭐 솔직히 이야기를 했는데 차기 전당대회 주연은 비윤이다 이런 뭐 분위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성공 확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도 넣으려고 했다가 당시 전당대회 룰이 갑자기 개정됐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당심 70%에 민심 30%였는데 그걸 갖다가 바로 그러니까 직전에 당심 100%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한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는 당내의 그 상당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의 그 전대룰, 그러니까 이게 민심 30% 정도까지만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에서는 50%까지 늘리자고 하는데 네. 그까지 힘들다 하더라도 30%만 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기지를 켜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뭐 여권 차기 그러니까 주자들 중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걸 그 간극을 좁히기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겸 의원께서는 당 내부 상황을 그래도 좀 아실 듯한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 연대 흐름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나경원 대표, 또 이철규 원내대표 시나리오를 얘기한 것인데 당대표 흐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 연대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언론 보도로서 이제 유추해 볼 뿐인데요. 네. 나경원 당선인이 사실은 작년인가요? 전당대회 나가려고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로부터 정말 저 정도로 저렇게 철퇴를 맞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배제당한 그런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과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거중 조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막상 그 나이 연대 얘기가 나오니까 나경원 당선인이 언론에 나와서 황당하다라는 듯한 또 입장을 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몰래 만나다 들킨 것 같은 뭐 그런 자세를 취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아예 나이 연대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근거는 없고요. 네. 근데 오늘 5시에 원내대표 이제 신청 마감하는데 아직까지 이철규 의원이 자기 하겠다라고 나섰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나이 연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그렇게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강력하게 부각되고 그동안에는 후보가 없다 지금 이제 다자구도로 나간다는 걸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네. 윤심의 관성은 아직까지 좀 그 진척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형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최저치 수준인데요. MBS 조사를 보니까 총선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의미하는 건 어떤 점이죠? 굉장히 지금
총선 직전 고점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문제는 하락 폭의 문제가 아니고 하락 내용이 문제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보수층에서도 긍정보다도 부정평가가 높고 네. 특히 이 지역적으로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긍정보다 부정이 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보수층으로부터의 보수층의 이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네.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아서 대통령실이 뭐 그나마 이 당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버리면은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당을 끌어갈 동력이 약화돼 버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MBS 조사를 보면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는 응답이 11%포인트 빠졌는데요. 네. 향후에도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국정 방향이 올바르다 이런 질문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는 달리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40%에서 29%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30대, 20대에서 50대까지도 거의 지금 20%대 이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20% 떨어졌던 적이 한 두세 차례 있었는데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방향성까지 옳지 않다고 볼 때에는 그 10% 또는 한 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수장님, 지금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뭐 20%대 크게 봐서 그래 이야기하면은 말을 뭐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20%대라도 20%대 전반이냐, 20%대 후반이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데 아직은 20%대 전반으로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아직은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20%대 후반인데 뭐 그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만에 하나 25% 이하로까지 떨어지면은 그런 비유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이은영 수장님, 네. 지금 저 최상병 특검법 국회 분하게 통과해서 이게 현안이 됐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잖아요. 네. 여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자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67%, MBS 자료에서 67% 나왔고요. 네. 여기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1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면 1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한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5.4%, 찬성한다는 의견이 37.5%에 머물러서 어쨌든 그 최상병에 대한 특검은 그 여야 영수회담 이후에 이제 이태원 참사법을 합의를 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그것보다는 이거를 더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홍 수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할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여론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뭐 크게 많이 떨어질 상황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던데요. 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은 그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 3에서 4%포인트가량 높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정 분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윤심이 당과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여당 내에서 그 총선 평가한 자료들을 보면은 네. 그 윤심이 너무 이제는 당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까지 계속 그러한 흐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계속 당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다음 선거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역대 이제 계속 선거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형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홍 수장님, 4년 전 총선 직후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앞섰다면서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런 흐름으로 갈까요? 일단 지금 범민주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일단 당이 나뉘어져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 무한정 이게 비율이 큰 게 아니에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분점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또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이 같이 있다 보니까 선거에서는 대승을 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그 의석수만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게 여야 영수회담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여야가 이제 대치 정국에서 좀 벗어나서 네. 각자의 전열을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제 통한 어떤 결과물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 강대강 대결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후의 선거를 바라본다면 이 흐름은 좀 멈춰야 된다라는 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정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수장님,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 거부 명분 쌓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 적용에 있어서 이 공정한 법 적용, 이것이 법치의 기본 전제로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검찰 조사나 어떤 형태로든 사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죠. 네. 그래서 여론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그게 안 되면 특검을 가서라도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정서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를 보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유야무의 시간을 끄니까 국민들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보다도 이것이 이렇게 오래 끄는 데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 역풍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수장님, 네. 여야 모두 지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나경원 당선인 원희룡 전 장관이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28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17.7%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14.1, 윤상현 의원이 6.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 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이 30.3, 나경원 의원이 28.5% 순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기에는 그 기타 인물이 또 18.9%나 있는데 기타 인물 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 순위는 또 큰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룰을 좀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요구들이 크잖아요. 네, 당내에서는 지금 그 현재는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 걸로 돼 있는데 당내 이제 좀 선거를 진 어떤 후보들 등이 얘기하는 것은 5대5 민심과 당심을 5대5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연기가 되면서 아까도 이제 그 정호빈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철규 후보가 원내대표에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향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네. 홍 수장님,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대표 연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론을 읽을 때 모든 것이 국민 전체 여론으로 갖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당대표 문제는 이거는 당내 문제이죠. 당내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전체로 보면 이러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을 놓고 본다면은 아마 거의 한 70% 전후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경우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민 전체의 어떤 민심보다도 당의 어떤 여론을 쫓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특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거로 예상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사실상 추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요거와 관련되는 뭐 조사가 있는 건 아닌데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역사 속에서 보면 정세균 전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받아서 이제 원내대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큰 승리를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새롭게 들어온 그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전에 민주당은 이제 108번뇌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초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대치 전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친명의 민심을 얻고 있는 박찬대 원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라든지 또 그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은 다 재발의하겠다라는 어떤 그 강경 기조를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당내 지지층의 여론은 또 긍정적인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영식 소장님,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기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 당 처지로 놓고 보면은 뭐 그것이 목표치로서 때에 따라서 레토릭이 될 수가 있습니다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을 한다고 하지만 혁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다 소멸되고 없습니다. 아마 네. 황우려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그런 당내에 소진되어 버리는 상실되는 그 혁신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당내 혁신이 사라진 게 주류가 독점을 하면서 비주류가 완전히 밀려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비주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는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거 비주류가 여기에 당에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당 대표 경선 룰을 최소한 이전의 어떤 룰로라도 되돌리려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황우리여 그 위원장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혁신 동력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그 문제를 좀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 아닐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고 진보 보수를 예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딱 보면은 보수층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논의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반신반의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추미애 당선인이 압도적인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여론 흐름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그 여론의 흐름은 정말로 그 추미애 지금 그 의원이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당 지지층에서는 더 큰 폭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거의 지금 한 자리 숫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 요구 이제 당 지지층의 요구는 당심을 받아서 이번에 그 투표를 하게 된 의원들이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민주당의 경우도 결선 투표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로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당심과 지지층의 민심을 받아서 가는 흐름으로 의원들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정부 심판 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혁신당 여전히 돌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이 쉬워 10%대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네. 상대평가에서 지금 현재 선거 이후에도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돌풍이라고 표현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이 앞으로 유지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전제는 조국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돌풍이라 그랬을 때는 선거에서 그것이 표출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지방선거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야, 제가 보건대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없이 그냥 간다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세대 기반 제3지대 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2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은 참 어렵다 이런 게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3.6% 득표를 밖에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보면은 그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20대 남자가 상당히 많고 또 20대 여자층은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 세대의 어떤 성별의 흐름을 속에서 그것도 포션이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신당은 그 이제 향후 대선 국면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더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 이제 범보수 재편,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과의 하나가 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다시 이제 여권과 합쳐질 거다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그게 실제 선택하기는 칼라적인 면으로 봐서 그리고 지금 지지층의 흐름이 20대에 좀 많이 좀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 소장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민생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조사기관마다 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대 입장이고, 그럼 각 당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대통령 지지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네. 여론조사마다 그게 성격이 다른데 이거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여론조사예요. 네. 그래서 각 진영의 정치적 그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 자기 진영을 굳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정책적 제안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차원에 되고 제가 보건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입건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크게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던데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대체적으로 현재 정치문법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지 않는 게 더 네. 좋다. 왜냐하면 대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의 선택들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치문법과는 좀 다른 선택을 통해서 자기 성공을 일구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임을 함으로써 조금 어떤 그 안정화, 그 당내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안정된 흐름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연임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득은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고 사실 다음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 중심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선 경선은 거의 프리패스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사법 리스크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당대표로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야당, 정부 이런 쪽에서는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제일 큰 문제고 그만큼 문제는 그 사법 리스크를 당대표라는 식으로 해서 만회하나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국민 민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역풍을 맞게 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안일까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영향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공수처 수사를 꼽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면은 그 신원철 전 차관이나 이종섭 전 장관까지 지금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론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말이 서로 간에 안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 수사가 좀 가장 중요한 전국 현안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은요? 지금은 현 시점은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네. 예, 대통령의 시간에 있어서
민주당이 되고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그 입법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원내대표 선출해서 당에서 대통령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은 102회 어린이날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 어린이들이 가장 바라는 학교 생활로 서로 존중하며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꼽았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기성세대들은 미래 꿈나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